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최저로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30% 선이 무너지면서 국민의힘이 선두 자리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KBS, MBC, TBS 등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들이 4.7 보궐선거 보도에서 야당 후보인 오세훈, 안철수 후보 간 갈등을 최대한 증폭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 후보의 부동산 의혹과 피해 호소인 논란 등 악재는 은폐에 가까울 정도로 축소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선거 캠프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펑펑 써대는 것으로 유명한 더불어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유치원생들의 점심과 간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며 또 돈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 지급 공약을 발표한 지 사흘 만입니다. 박영선은 돈으로 유권자들 홀릴 궁리만 하나 봅니다. 서울 마포구청이 김어준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률 자문료로 22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어준에겐 결국 과태료 면제 판단이 내려지면서 배보다 배급이 크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 세금을 쓰잘데기 없는 곳에 낭비했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백신 접종 후 신고된 이상 반응 10건 중 2건은 백신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인과성이 인정된 이상 반응의 경우 피해보상 청구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이 말한 피해보상 청구 절차를 알아봅니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에 활동했던 정치인들과 연결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의 언론 보도와는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고위층의 부패 사례로 조국 정경심 부부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을 거론했습니다. 성폭력 사례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언급됐습니다. 미국 인권보고서에 많은 이들의 이름을 올린 더불어민주당은 자축의 의미로 잔치 한번 여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의금으로 더불어민주당 후원 계좌에 18원 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과밀학급 분반을 위해 기간제 교사 2천여 명을 채용했지만 실효성은 전혀 없고 비정규직만 키웠다는 현직 교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교육계의 비판에도 기간제 교사 채용을 밀어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오늘로써 정확히 15일 남았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고작 임기 1년짜리 시장을 뽑는 선거에 불과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중차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의 제1, 2도시인 서울과 부산에서 열리는 선거라는 점, 그래서 현재의 민심을 어느 정도 선거로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원래대로라면, 즉 박원순, 오거돈의 중도 하차만 없었다면 문재인 정권 임기 말에 총선, 지방선거 등 큼지막한 선거가 없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로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의 레임덕이 주춤하느냐 아니면 가속화될 것이냐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죠. 이 밖에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대선으로 가는 전초전 양상을 띠는 매우 중요한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민심과 표심을 나타내는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일단 부산에서는 시종일관 야당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서울에선 아직 야권 단일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역시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더라도 야권 후보가 승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출할 만큼 야권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보름 정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열세를 면치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속출하자 민주당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더욱 이들을 암울하게 만드는 건 당정이 합심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1인 10만 원 위로급 지급, 그리고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전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반등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백약이 무효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제 나왔던 주요 여론조사 결과와 민주당 내부 분위기, 강추천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16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추락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 일각에서는 새로운 외부 인사 영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책과 상대 비판도 호응을 받지 못해 가만히 있으면 반등 요소가 없다며 분위기 반전을 위한 새롭고 신선한 얼굴을 수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이 같은 의견은 현재 선거 분위기가 녹록치 않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과 당의 서울 부산시장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조사해 22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바뀐 7.4%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3.1%포인트 상승한 35.5%, 더불어민주당이 2%포인트 하락한 28.1%를 기록하며 30%대 지지율마저 꺾였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치입니다. 또한 4월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과 부산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더욱 컸는데요. 서울에서는 민주당 26.2%, 국민의힘 38.9%로 민주당이 12.7%나 포인트 뒤졌습니다. 부산 역시 민주당이 23.5% 지지율을 기록하며 42%를 얻은 국민의힘에 무려 18.5% 차이로 뒤졌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당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상황에서도 반등 요소를 찾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26일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짓는 내용이 담긴 가덕도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에서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공항 위치를 가덕도로 확정한 것입니다. 또 돈을 직접 나눠주겠다는 공약도 내놨는데요. 박영선 후보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 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매표행위라는 거센 역풍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와 관련해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 박형준 후보를 대상으로는 LCT 특혜 분양 의혹을 중심으로 비판을 쏟아냈지만 지지율은 유지부동인 상태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재인의 지지율마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의 국정수행 평가는 34.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60%대를 돌파하며 62.2%를 기록했는데요. 광주 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우선적으로 집토끼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집토끼 결집이란 조직력과 당원 결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민주당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나온 주요 메시지를 종합하면 여론조사에 흔들리지 말고 투표장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로 요약됩니다. 즉 LH 사태와 부동산 정책으로 떠난 중도층 민심을 잡기에는 시간도 없고 또 뾰족한 묘수도 없고 집토끼 결집만 제대로 하면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이러한 선거 전략은 더 명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찬홍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었죠.
이해찬홍은 민주당 지도부가 납작 엎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에 대해서도 위축할 필요가 없다. 윗물은 맑은데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같은 이해찬홍의 말은 보수 진영과 중도층에서 굉장히 반감을 불러왔었는데 하지만 지지층 입장에서 들으면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랫물까지 맑게 하려면 민주당이 재집권해야 하고 재집권을 위해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쟤는 이해찬홍이 대표 재임 시절 주장해왔던 이른바 20년 집권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야권과 보수 언론이 일제히 이해찬홍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으나 민주당 내 평가는 긍정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대위의 한 핵심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선거가 혼탁한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이번 선거의 의미를 확실하게 각을 세워준 것이라며 지지층이 투표해야만 하는 확실한 명분을 만들고 서로 확산할 수 있게 만든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듯 지지층 결집과 조직 관리에 집중하는 이유는 투표율이 낮은 재보선의 특성상 막판 결집이 승부를 가를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격차가 컸던 여론조사와 달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0.6%포인트 차로 오세훈 시장에게 패했었죠. 자, 물론 오세훈 후보가 이기긴 했지만 정말 시급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선거판을 네거티브로 혼탁하게 만들어 중도층이 정치에 대한 염증으로 투표장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물론 여기엔 코로나 위기를 다시 한번 부추기는 방법도 동원될 수가 있겠죠. 즉, 지지층은 최대한 투표장으로 나오게 만들고 야권으로 기울어진 중도층의 민심이 표로 연결되는 걸 차단하겠다는 기본 바탕 위에 선거 전략을 짠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있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해당 지역의 유권자는 아니시지만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머니께서 아침 식사를 하는 틈을 타 전화를 돌리십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지인들에게 투표 독려를 하시는 건데요. 이런 작은 실천이 초박빙의 선거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이 정말 오랜만에 선거를 앞두고 간절해졌음을 새삼 느낍니다. 서울시장 단일화에 나선 오세훈 안철수 후보, 또 부산의 박형준 후보, 여러분들 100%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만큼은 대승적 차원에서 비판과 비난을 참고 계심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염원들이 결집해 반드시 4월 7일 저녁 때쯤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작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발표한 지상파 방송의 친정부 편향성 연구 결과는 마치 문정권 하에 방송이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간 듯한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정치인 출연 횟수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4배 이상 많아졌고 조사 시점을 즈음해서 한 달간을 모니터링해 보니 그중 72.4%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이었습니다. 특히 MBC와 KBS는 사장이 바뀐 뒤 신설 프로를 통해 전 정부와 삼성, 정부 비판 언론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진행자들은 중립을 아예 팽개친 듯 보였는데요.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을 두고 법원의 복수, 엉터리 판결이라고 대놓고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반론도 없었습니다. 또 그쯤 KBS 메인 뉴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손혜원 의원을 스튜디오에 불러 무려 10분이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죠. KBS는 예산의 43%를 사실상 세금으로 채우면서 직원의 60%가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또 MBC는 2018년 기준 1,200억 원 적자를 내면서도 임원들이 특활비를 3천만 원씩 받기도 했죠. 자, 그런데도 정부는 지상파의 가상 광고, 간접 광고에 이어 중간 광고까지 허용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 나팔수를 해준 대가가 아니고 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의 존재 이유는 국민 세금을 받아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스스로가 존재 이유를 망각하면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드는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가운데 KBS, MBC, TBS 등 공영방송사가 4.7 보궐선거 보도에서 야당 후보 간 갈등은 최대한 증폭시키고 여당 후보의 부동산 의혹과 피해 호소인 논란 등 악재는 은폐에 가깝게 축소하는 편향성을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MBC는 박영선 후보의 선거 캠프나 다름없다는 말도 나왔는데 그 실태를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언론비평 시민단체 미디어연대와 KBS 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상파 종편 등 주요 방송사 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 MBC 뉴스데스크, KBS 뉴스9,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각 방송사를 대표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방송 심의 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하는 편향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MBC 뉴스데스크는 사실상 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언론 대응 캠프나 다름없었다는 게 이들의 지적입니다. 미디어연대 등은 MBC 뉴스데스크는 오세훈 안철수 야당 후보의 단일화 과정을 현미경 보도하면서 양측 갈등을 교묘히 부추겼다고 지적했는데요. 미디어연대 등은 뉴스데스크는 연일 야권 단일화를 이전 투구형으로 보도해 야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각인 강화시키는 한편 박영선 후보의 정책 공약과 대조시켰다며 그러면서 도쿄 아파트 등 박영선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의혹 제기보다 야권의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의혹과 박형준 후보의 LCT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LH 부동산 투기 사태, 백신 접종 논란 등의 이슈에서도 뉴스데스크는 야권 비판은 배제하고 청와대발 받아쓰기 보도로 일관했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미디어연대 등은 MBC에 이어 KBS의 편향성도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KBS 뉴스9 또한 여당의 1등 선거운 동원으로서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호소인 논란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고 야권 단일화 실패 프레임에 맞춘 보도를 지속했으며 특히 민주당 중심의 의제 서술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 비판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보도를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디어연대 등은 공영라디오의 편향성은 뉴스 보도와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예컨대 박형준 후보 LCT 관련 의혹에선 101층 아파트의 17, 18층을 노열층으로 규정짓고 막연한 근거로 박 후보 아파트 구입에 비리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추측을 부각시켰는데 이와 같은 보도는 전형적인 선동보도에 해당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김어준의 방송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의 2차 가해가 우려될 정도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판했고 전문가 인터뷰조차 여권 측 인사들만 집중 섭외하는 등 극단적인 편파성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서울시민 1인당 재난위로금 10만원 지급 공약을 내걸어 한변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번에는 유치원 무상급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가 서울시장 되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밥값은 공짜로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건데 그 밥값은 어디서 나옵니까? 당연히 박영선 통장에서 뺏쓰는 것 아니고요. 국민 혈세로 생색내기 공약을 내세운 것입니다. 연달아 돈 뿌리는 공약만 내세우는 박영선을 보니 코로나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심리를 민주당이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은 2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수초등학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립 사립유치원 소속 7만 5천 명 어린이에게 중식,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급식 식재료는 최대한 친환경 농수산물을 사용할 것이라고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홀리듯 말했습니다. 엄마 같은 시장이 돼서 서울시 공립 사립 유치원 소속 7만 5천 명의 어린이에게 중식,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박영선은 이어 전체 소요 예산은 서울시 교육청 급식비 지원 예산으로 약 835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 중 30%에 해당하는 약 250억 원을 서울시가 부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0만원 공약으로 인해 매표 행위라는 비난을 받았던 박영선에게 이번에도 비난은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공짜 좋아하는 것들이 꼭 공짜 공약만 내세우네 실제로는 공짜도 아니면서 박영선한테 서울시장 맡겼다간 서울시 곳간 거덜나겠다라는 등의 비판 댓글이 달렸습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투표 동료를 위한 택시 랩핑 홍보물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홍보물의 색상이 더불어민주당의 당색인 파란색으로 보일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2일 서울시 선관위는 홍보물의 주 색상은 보라색 계열로 특정 정당의 색상과 무관하다면서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랩핑 홍보는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홍보물은 명확히 보라색으로 제작됐으나 빛이나 각도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인다는 지적이 나와 사용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미 택시에 부탁된 홍보물도 모두 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정당의 색상과 무관한 보라색 계열로 며칠 달고 다녔으니까 이번에는 역시 특정 정당의 색상과 무관한 와인색 계열로 홍보물을 제작해보는 건 어떨는지 서울시 선관위에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 달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해 경쟁하는 야권 후보들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 보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서울시가 운영하는 TBS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뉴스공장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 야권에선 편파성 문제를 거론하며 TBS가 교통정보,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련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진행자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개선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안 후보는 TBS 설립 취지가 서울시민의 교통정보, 생활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저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후보 또한 지금 문제의 TBS 특정 시사 프로그램의 편파성에 대해선 정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며 교통과 서울 시민에게 정보 제공을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방송인데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는 게 실은 시장의 역할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 남매가 전해드리는 소식은 화나는 소식이 주를 이루죠.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 또한 화가 좀 많이 나는 소식입니다. 서울 마포구청이 김어준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법률 자문료로 22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국가에 내야 할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마포구와 서울시는 김어준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지 판단을 서로 미루면서 결국 과태료 면제 결정을 내렸죠.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이렇게 명백히 카페에 오순도순 모여 앉아있는 김어준 포함 7명의 모습. 이 모습을 보고도 판단을 못해서 국민 세금 22만 원을 지출하며 법률 자문을 구하고 제가 또 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전해드릴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2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마포구는 김어준의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2곳의 로펌에 법률 의뢰를 했고 한 건당 11만 원씩 총 22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했습니다. 10만 원의 과태료를 위해 2배가 넘는 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가 2곳의 로펌에 법률 의뢰를 한 결과 김어준의 카페 모임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적용 대상 제외였습니다.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위한 모임으로 오전 9시 10분경 카페에 들어갔고 짧은 시간 머물렀기 때문에 사적 모임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재출 국민의힘 의원은 마포구의 법률 자문 내용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오전에 카페에 가면 공적 모임이고 오후에 가면 사적 모임이냐고 반발했습니다. 박 의원은 마포구는 김어준 1인 맞춤형 면죄부를 철회하고 당장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오전 시간과 짧은 시간을 이유로 든 그 특등 머저리 같은 법률사무소가 대체 어디인지 혹시 사무소 이름이 법무법인 좌파는 아닌지 참 궁금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이 백신 접종 후 신고된 이상 반응 10건을 심의한 결과 2건은 백신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독감 백신 때부터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까지 인과성이 없다는 말만 뻐꾸기처럼 되풀이하던 정부였는데
두 건이나 인정을 하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습니다. 인과성 인정과 더불어 인과성이 인정된 이상 반응의 경우 진료비와 검사 비용, 간병 비용 등 피해 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 국가 피해 보상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며 그동안에 진료하셨던 진료비나 아니면 검사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간병 비용 같은 그런 비용들이 지급될 수 있어서 피해 보상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보상 심의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 조사반이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한 두 건의 사례는 접종 후 10분 이내에 아나필락시스에 합당한 임상 증상을 보인 한 건과 예방접종 후 고열, 경련 이후 다음날 혈압 저하가 나타난 한 건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으로 호흡기나 순환기, 소화기 또는 피부 등을 통해 나타납니다.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난 사례는 20대 여성입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8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7분 후에 증상이 나타났고 피해 조사반은 관련성이 명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다른 사례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경련과 고열 증상으로 신고된 4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일 접종 후 12시간 15분 후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였습니다.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피해 보상금은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그대로를 전해드렸고요.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제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장애가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도 접종 후 빠른 시간 내에 아나필락시스에 합당한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더라도 심의하는 기간만 최대 4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 결과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죠. 판단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선택에 의해서가 아닌 의무적으로 접종받으신 분들이 참 염려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 전 총장의 사퇴 직후 언론에선 이른바 추측성 보도들이 쏟아졌었죠. 측근들의 전언을 기반으로 한 보도이거나 윤 전 총장의 인맥을 기반으로 향후 정치 향배를 예측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또 이런 기사들도 있었죠. 윤 전 총장이 누구누구랑 친분이 있는데 아마 이런 세력들과 연대를 할 것이다 또는 정치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보도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런 추측성 보도들을 뒤엎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거에 활동했던 정치인들과 연결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언론과 접촉한 윤 전 총장의 지인 A씨의 말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동교동계 정치인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 전 총장은 옛 정치인 등과 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또 4.7 재보선 전에 움직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 여러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는 윤 전 총장이 앞으로 자신의 행보를 같이 할 인물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윤 전 총장이 SNS 등으로 검찰 외적 환경이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는 예상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게 윤 전 총장 쪽 설명입니다. 윤 전 총장은 의견이나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면 직접 말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전 총장이 책을 쓰고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며 외부 행보를 본격화할 거란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윤 전 총장의 또 다른 지인은 말했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최근 대한민국 1세대 101세 철학자로 불리는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자택을 방문해 조언을 들었습니다. 김 교수는 윤 전 총장에게 흔히 야당에 인재가 없다고 하는데 인재는 여당에도 없다며 중요한 건 유능한 인재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느 방향으로 할지 짐작이 안 된다는 점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정의를 상실하면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없는 게 상식이라며 국가를 위해 판단하면 개혁이 되지만 정권을 위해 판단하면 개악이 된다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정경심 부부에게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공식 보고서에 조국과 감방 생활을 하고 계신 정경심 씨를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부부는 미국에서도 정상인 취급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어서 축하를 건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면서 미국 국무부 공식 보고서에 이름을 올리다니 그것도 2차례씩이나 말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이런 귀한 대접을 받는 일, 우리 같은 정상인들은 꿈도 꿔보지 못하는 일이죠. 조국 정경심 커플과 함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도 한국 고위층의 부패와 성폭력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 언급된 사람들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소식을 듣고 또 반미를 외쳐대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미국 국무부가 이달 중으로 공개할 예정인 2020 국가별 인권 보고서 내용 가운데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재 부분 일부를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2020년 10월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씨, 그리고 조 전 장관 가족과 연계된 다른 이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조 전 장관의 조카는 금융범죄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19년 보고서에서도 10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자신과 가족들의 그의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딸의 학업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 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임했다면서 10월 24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내가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11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며 출국도 금지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서울지검은 2020년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기, 업무상 횡령,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며 그에게 제기된 혐의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시 자금 유용과 관련된 혐의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현재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홍걸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으며 당에서는 그를 9월 18일 제명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성추행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7년부터 여비서에게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으며 이런 성추행은 여비서의 근무지 이동 후에도 계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을 이용해 박 전 시장은 속옷 차림 사진을 여비서에게 보냈고 그녀를 집무실에 있는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요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비서의 성추행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다음 날인 7월 9일 박 전 시장은 자살했다며 그의 사망으로 수사는 종결됐지만 여성인권 운동가들과 원고 측 변호인은 철저한 수사를 계속 요구한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 사임한 그는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며 그 결과 2020년 8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현재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도 지적하면서 조국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우종찬 기자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명예훼손죄를 무기 삼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정경심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소를 하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만 제가 만약 정경심 덕분에 처벌을 받는다면 저도 다음 미국 법무부 인권보고서에 보도의 자료를 억압받은 사례로 소개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20일 종합뉴스 영상에 만물박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오, 이런 인물이 있더냐.
거룩하다고 소문났는데 돈이라면 환장했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름 석자로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요. 오거돈 일가가 문재인이 몸소 부산까지 내려가서 적극 띄우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이슈로 인해 300억 원대의 부동산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에 대한 댓글이었습니다. 꽃차고 온 꿈님께서는 학교 급식이 전원이 아닌 분단별로 1일씩 주던 시절 학교 교사였던 우리 아버지는 너는 선생 딸이니 다른 집보다 덜 어렵다. 그러니 먹지 말고 다른 구부에게 양보해라 하셨지요. 문재인이는 자식에게 네 애비 대통이니까 네가 먼저 가서 받아 처먹으라고 가르쳤군 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밑에라도 갈 텐데 예술인들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1,000만 원 단위로 받아먹은 문준용은 자신의 작품은 공들여 만든 것이라는 글로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요. 내 작품은 공들여 만든 작품이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문재인스러운 논리인데 방구석에서 SNS를 통해 주장해서 망정이지 밖에 나와 사람들 앞에서 말했으면 돌맞을 뻔했습니다. 꽃차고 온 꿈님과 만물박사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